안녕하십니까. 수능을 가르치는 노승욱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이미 수능에 출제된 2025학년도 현대시와 수필이 복합되어 있는 이 지문에 대해서 해설을 해 드릴 것입니다. 수능 지문을 먼저 인수해서 풀어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제 제 교재 1권의 2025년판 수능국어 총론 1권의 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먼저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해설을 드리기 전에 수능 현대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 방법론을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현대시 접근법. 먼저 우리는 보기부터 읽으셔야 돼요. 보기가 있는 문항들이 있죠. 한 문항 내지 두 문항이 있을 겁니다. 수필까지 있다면 두 문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보통 현대시만 있다면 한 문항 정도 보기가 있을 겁니다. 이 보기 문항 먼저 읽으면서 시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철저히 읽고 이 보기에 해당하는 시가 어떤 시이며 무엇에 대한 시인지를 최대한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시로 가셔야 됩니다. 자,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딱 두 개예요. 무조건 시의 상황과 최종적인 감정, 즉 이 시를 쓰는 시인 또는 화자가 어떤 상황이었을까? 좀 기분이 되게 좋은 상황인가 안 좋은 상황인가? 이 상황 파악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연 또는 마지막 몇 행에 어떤 감정으로 시가 마무리되었는지, 즉 시 전반적인 정서와 상황, 그리고 마무리된 정서와 감정, 이걸 파악한 후 바로 문제풀이로 가시는 거죠. 즉 우리는 상황과 정서 파악에 집중하시고 잘 모르겠는 거는 주관 개입하지 마시고 바로 넘기십시오. 만약에 문제 풀 때 필요한 거라면 다시 와서 그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뭘 파악한다? 상황이 어떤지, 정서 감정이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에 변화가 있었는지 요거 파악하고 바로 문제 풀러 가는 겁니다. 시어 하나하나에 절대 집착하지 마시고요. 자, 근데 상황과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도구가 몇 개 있어요. 첫째, 즉 긍정시어, 부정시어 판단인데 무슨 모든 시어에 뭐 동그라미 세모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짓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오히려 주관을 개입하는 나쁜 일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서술어를 주로 서술어를 기준으로 때때로는 수식하는 관형어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시어가 긍정적인 시어인지 부정적인 시어인지를 알 수 있는 근거들을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인이 하자, 지, 향하자, 나아가자, 따라하자라고 한다면 그거 긍정시어예요. 그죠? 근데 시인이 가지 말자, 벗어버리자, 하지 말자, 지양하자라고 한다면 그거 부정시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지식에 따른 긍정, 부정시어를 우리가 주관을 개입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 시인이 지시를 합니다. 이거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서술어나 관형어, 부사어 등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시인이 지향하는 시어고 무엇이 시인이 지양하는, 없애버렸으면 하는 시어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시어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뭐가 많은지에 따라서 상황과 정서 파악이 쉬워지겠죠. 두 번째, 감정이 드러나는 표현이 드러나 있으면 땡큐죠. 그냥 바로 알 수 있죠. 지금 기분이 좋은 시인지 나쁜 시인지, 부정 상황인지 긍정 상황인지 바로 알 수 있죠. 세 번째, 특별히 상황이나 정서를 강조하는 시가 아니면 그냥 장면의 이미지와 즉 풍경 묘사만 나와 있는 시다. 풍경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바로 문제 풀러 가시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시의 상황이 어떨까? 그리고 정서, 그리고 그 정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나, 감정이. 이거 보시고 문제 풀러 가는 거고, 모든 시어를 다 보시는 게 아니라 상황 정서 파악됐으면 이제 문제 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거 확인해서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저의 해설을 들으셔야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2025학년도 수능입니다. 바로 우리 현대시와 수필, 현대수필 한 편이 나온 이 지문인데요. 일단 배를 밀며라는 가라는 작품은 연계예요. 연계이긴 하지만 또 이제 보기는 주지 않았고 우리가 보기를 준 것이 바로 우리 요 나에 있는 작품 혼자 가는 먼집 그리고 다에 있는 수필입니다. 이렇게 좀 보기가 주어졌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기를 먼저 보러 간다는 원칙에 따라서 정말로 보기를 먼저 탐색해 보시죠 하니까 4번 문항에 보기가 나와 있네요. 4번 문항에. 그럼 4번 문항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평가원의 교수님들이 시를 보고 바로 이렇게 1, 2, 3, 4, 5번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즉
보기를 참고하여 교수님들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교수님들도 보기 안 보면 이렇게 해석을 못하고 우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기를 참고하여 라는 문제는 보기를 정말 성경, 성서처럼 받아들이시고 그리고서 완벽하게 문제를 보기의 관점에서 풀어주셔야 된다. 그만큼 보기는 중요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보기를 먼저 읽어보자면 시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심적 상태에 놓인 발화로서 형상화한다. 여러분 형상화 어려워하지 마세요. 시에서 자꾸 막 어려운 단어 나오죠. 이거 별거 없습니다. 형상화는 그냥 나타내다예요. 나타내다. 나타내다로 치환하시면 되게 편해집니다. 시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심적 상태에 놓인 화자의 발화로서 나타낸다. 그죠? 자, 별 얘기 아니었네요. 나에 나타나 있는 독특한 발화 방식. 뭔가 끊어질 듯한 서술도 있고 어휘의 반복적 출형, 맥락 없어 보이는 구절들. 되게 독특한 낭독들을 쓰나 봐요. 말줄임표, 쉼표 이런 것들을. 근데 이런 것들은 좋아. 우리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는 굉장히 좋은 일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이제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어. 이런 안 좋은 상황도 있단 말이죠. 이런 상처 치유하지 못한 내면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사랑의 기억도 있지만 상실의 고통 엄청 부정적이네요. 상황이 엄청 부정적이야. 그죠? 그리고 상실의 고통을 안고 남은 생을 다 살아낸다고? 이 시는 상황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랑 이야기인데 이 나시는 사랑 이야기인데 이 시의 상황은 상실의 고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가야 된대. 그래서 되게 부정적인 상황 시겠구나 라는 걸 안채로 읽으면 당연히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안채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나시 읽으러 갑시다. 나시 읽으러 갑시다. 자, 이제 읽겠습니다. 나시. 자, 당신이란 말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킥킥거리며 한때 저교로움에 울음이 있었던 때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지금 이렇게 정서를 주는 단어를 줬네요. 즉 슬픔, 이 문을 닫으면 또 슬픔이 온대. 상황 안 좋아. 보기처럼 상황 안 좋아요. 그리고 상처 있고 하지만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합침 그리고 개망초의 시름 밟힌 풀의 흙으로 돌아감 당신. 자, 이거 무슨 내용인지 바로 와닿나요? 잘 안 와닿죠? 그럼 주관 개입하지 말고 상상하지 말고 우린 상황, 정서 파악이니까 상황 이미 알죠. 지금 님이 안 계시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보기를 봤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되게 시인이 쓴 주관적인 표현이네. 넘기시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관 개입하지 마요.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호른 사랑과 상처의 몸이 계속 상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상처란 단어가 계속 슬픔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킥킥거리며 당신이라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그죠? 시인만 알겠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슬프고 상처받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금방 울 것 같은 산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기대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술 한 병 차고 병작처럼 진설 음식이 뭔지 무슨 벌초를 하는 게 어떤 의미일지에 대해서 바로 와닿지 않으면 너무 상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슬프고 상처 있고 님이 안 계시는 상황이다. 근데 시병과 환우는 각각 따로래요. 여러분 이렇게 별표 나온 것들은 반드시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뜻이죠? 병을 다스리는 것과 병 자체는 각각 따로래요. 병 치료가 안 됐나 봐. 병을 다스리기 위해 병원 갔는데 병이 따로래. 치료가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킥킥 당신이라는 말 좋지만 결국 나는 마지막 정선 어때요? 네, 참혹해요. 참혹하고 그러나 당신을 떠올리면서 끝이 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슬프고 상처 많고 마지막에도 참혹스러웠나 보네. 끝. 그 이상 은행이 뭐죠? 단풍의 손바닥은 뭘까요? 주관 개입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과 최종 정서 파악하고 문제 풀러 가셔야겠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시의 상황은 어떤가요? 시험 볼 때는 이렇게 굳이 써볼 필요는 없는데 수업이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보기를 보시든 아니면 본문을 보시든지 간에 이 시의 상황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들 슬픔, 상처, 상실의 고통 이런 말들이 보기 본문에 반복되고 있어요. 당연히 이런 부정 상황이에요. 맞죠? 이런 부정 상황에서 최종적 정서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최종적 정서. 자,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행이나 연에 나온 정서들 어떤가요? 참혹하대요. 참혹. 굉장히 마지막 감정은 참혹했어. 그러니까 이런 참혹이라는 감정 들어가는 단어 나왔어요. 자, 부정 상황에서 부정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보기와 그게 다를 거 없다 라고 해석이 됐으면 멋지게 해석했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시를 보겠습니다. 가시. 자, 가시는요, 일단 연계였어요. EBS 연계여서 아마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이거 알아 하고 쓱 빨리 읽고 주제 파악하고 가셨을 텐데, 주제를 파악하고 이거 어떤 주제였지, 사랑에 대한 거였지 하고 가셨을 텐데, 한번 낯선 시다 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보기를 딱히 주지 않으면 여러 해석이 되지 않고 50만, 60만 수험생들이 같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시, 그럴 경우에는 굳이 보기가 없어도 되는 거죠. 자, 갑니다.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것은 드문 경험이다. 희번떡이는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놓고는 온몸이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허공에서 밀던 것을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 배에서 떨어진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지금 배 밀어서 떠나겠네. 무슨 상황일까요? 몰라요. 더 읽어봐야지. 그지? 지금 배를 떠나게 했어요. 자, 간다.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알았다. 배 떠나지, 사랑 떠나지. 배가 사랑이네. 수식 세웁시다. 자, 지금 배에서 떨어진 손이야. 배에서 떨어졌어. 사랑이 떠났어. 지금 요거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수식이 세워졌어. 앞으로 이제 배가 나오면 이거 무조건 뭐예요? 사랑이야. 알겠죠? 자, 사랑은 부드럽게도 배처럼 떠나는 거야. 보이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배를, 자, 이 배 뭐야? 사랑이야. 한껏 세게 밀어냈어. 근데 밀어내듯이 슬픔도 밀어내겠대. 슬픔. 자, 슬픔 안 좋은 거죠. 이 안 좋은 슬픔도 밀어내는 거면, 자, 이거 사랑인데 사랑을 떠나보낸 거니까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이별 상황인 것 같죠? 그죠? 이별 상황인 것 같은데 슬픔을 밀어내래요. 그러니까 아마 슬픔을 밀어내는 이별 후에 나름대로 자신의 감정을 극복해가는 상황 아닐까요? 자, 그리고 배가 나가고 당연히 이런 슬픔에 흉터가 있겠죠. 이 사랑이 나가고, 그죠? 슬픔에 흉터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가라앉힌대. 밀어내고 가라앉힌대. 이거 다 극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별을. 그죠? 이별의 슬픔 흉터를 밀어내고 가라앉히겠대. 극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극복이 가라앉고 다 극복됐어. 그런데 갑자기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 우리 아까 배 뭐라고 했어요? 이거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죠? 사랑이 또 오네. 즉 어떤 연인과 이별을 하게 되더라도 슬픔 흉터 있지만 잘 가라앉고 치유가 되면, 그러면 사랑이 다시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지? 이렇게 해석되죠? 여러분, 이렇게 수식 세우는 거,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파악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될 능력이고 근거 반드시 줍니다. 알겠죠? 근거 반드시 줍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세 상황은 어땠나요? 첫 상황은 보시다시피 배를 떠나보냈어. 자, 이별 상황이야. 이별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자, 근데 최종적 정서 어때요? 최종적 정서. 자, 최종적 정서. 마지막에 느껴지는 감정이 어때요? 사랑이 다시 왔죠? 그죠? 마지막에 느껴지는 감정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이별이었는데 이제 사랑이 왔어. 그래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시다 하고 문제 풀러 가는 거지. 맞죠? 자, 요 시 두 개만 나왔으면 참 편했을 텐데 우리 역시 이렇게 시를 방법론에 따라서 풀면, 이러한 현대시 수능식 접근법에 따라서 풀면 여러분들 너무 잘들 하기 때문에 요즘은 시에 수필을 같이 섞어 넣죠. 그죠? 사실상 수능 문학의 주인공은 수필이에요. 그죠? 수필이 변별력 요소가 되기 때문에 수필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자, 수필의 제일 중요한 점, 이게 수필인데 현대 수필이나 고전 수필이나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주제 파악이에요. 주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수필은 누가 쓰죠?
여러분 혹시 수필 쓰세요? 집에서 일기 쓰는 거 그거 수필 맞습니다. 근데 잘 안 쓰죠? 자, 수필을 쓴다는 건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범인, 즉 평범한 사람들의 행위와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우리보다는 똑똑한 사람들이 글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글을 우리가 알아듣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능은 이 수필에 나오는 모든 구절을 알아듣기 바라지 않습니다. 주제 파악만 잘하면 답을 고를 수 있도록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뭐다? 우리 목표는 주제의 파악이다. 주제를 파악하는 게 유일한 목표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뭐에 대한 글이야? 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보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6번에 보기 있네요. 수필도 당연히 보기를 보고 정보 수집하고 가셔야 돼요. 갑니다. 보기를 참고해요.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보기를 줬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에서 편지는 편지에 대한 건가 봐. 받는 사람뿐 아니라 쓰는 사람 자신을 향한 거라고? 다른 사람한테 쓰는데 나 때문에 쓰는 거라고? 볼게요. 상대에 대한 열망으로 사랑의 편지를 쓰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을 표현하는 글이다. 아, 그죠? 상대한테 사랑의 편지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쓰는 글 아닐까요? 나에 대한 글이겠죠. 근데 나를 이상화시키려는 욕구에 빠져 있대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사랑의 편지를 쓸 때는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현실보다도 더 좋게 쓰겠죠. 이렇게 이상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에 우리는 빠져 있겠죠. 그래서 그녀가 사랑할 만한 나로 채워지겠죠. 편지가. 사랑의 편지를 받는 그녀 역시 편지 속의 나를 사랑하는 거고 편지를 쓰는 나도 편지 속에 나에게 매료되어 있다. 자, 여기서 느껴지는 거 이거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건 인스타그램 얘기예요. 이거 SNS 얘기라고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뭐 SNS에 이것저것 올릴 때 자신의 멋진 모습을 올리죠. 행복한 모습을 올린단 말이에요. 꼬질꼬질하고 지저분한 막 일어난 나 이런 거 안 올리잖아요. 그죠? 당연히 멋지게 꾸며진 모습을 올리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좋은 모습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화되어 있는 건데 사람들도 이런 이상화된 나를 보는 거고 나도 이런 이상화된 나에 빠져 있겠죠. 보정 어플로 멋지게 이상화된 나를 보면서 이게 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안 좋다는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식의 자기 고백이 지속될 수는 없어. 왜일까요? 자, 이상화된 그와 실제의 나와 그 사이에 간극이 주는 부끄러움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주제 아닐까요? 아직 안 읽어봤지만 편지라는 건 또는 이제 SNS라는 건 이상화된 나를 올리는 건 이상화된 나를 쓰는 것이고 하지만 실제의 나와는 어때요? 분명한 간극이 있죠. 그것 때문에 부끄럽지 않니 얘들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닐까? 라면서 수능 당일날에 아이들의 뼈를 때렸습니다. 자, 저도 이제 이걸 풀면서 뼈를 맞았고요. 아,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 다를 읽기 시작했죠. 네. 그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던 시절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만큼 표현의 욕구로 흘러넘치는 것도 없다. 무언가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편지를 쓰게 한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진정하며 운명적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편지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매혹시키는 방편이 될지도 모른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적이에요. 편지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매혹시키는 방편인데 하지만 도구적이지 못합니다. 즉 무슨 얘기야? 결국 그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지. 설득시키거나 매혹시키는 거를 못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는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 이게 뭡니까? 설득시키거나 매혹시키는 거, 이거를 배반해서 못하게 된다는 얘기지. 왜일까요? 우리 보기에서 읽었어. 이상화된 나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런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 마치 익명 같죠? 실제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이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 뭐예요 이거? 이걸 잊어버리게 한대요. 매혹시키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매혹시키는 거, 이것도 잊어버리고 실패하게 한다. 그런 이유로 사랑의 편지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라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자, 사랑의 편지는요, 내 고백을 누군가 들어준다는 충만한 느낌, 즉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한다. 결국 2인칭, 당신에게 쓰는 편지지만 1인칭, 나에게로 돌아온다. 너에게 쓰는, 2인칭에게 쓰는 편지지만 1인칭인 나에게로 돌아오는 말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편지를 자주 써도 그녀는 정확하게 말하면 편지 속의 그를 사랑한 거다. 즉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즉 그의 SNS, 인스타그램 상에 올라와 있는 그를 좋아한 건지 실제 그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 속 1인칭 화자인 그에게 또는 우리가 SNS에 올린 보정된 사진에게 깊이 매료되었다. 자, 하지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뭘 느끼나요? 우리는 그 보정된 사진처럼 되기가 힘들어. 그래서 편지 속의 그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편지 속의 그가 되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부끄러움, 그리고 비루함, 그리고 순수한 인격을 외면하고 싶은 그런 감정밖에 못 느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는, 즉 누군가가 보기를 바라면서 SNS에 올리는 거,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면서 편지를 쓰는 이런 고백은 위선 아니면 위약이다. 주제물이겠죠. 누군가 보기를, 듣기를 바라는 이런 고백, 글쓰기, SNS에 뭔가 올리기는 결국 위선 아니면 위약인데 이 위가 뭔지 아세요? 가짜예요. 결국 가짜다 이겁니다. 누군가 듣기를 바라는 고백, 보기를 바라는 SNS, 이거 가짜다. 이상화된 나다. 진짜가 아니다. 사람들이 사랑해도 이상화된 나를 사랑하는 거다. 라면서 우리는 주제 파악이 됐어. 주제 이미 줬죠. 보기에서. 이상화된 나를 보면서 그 간극을 보며 부끄러워해라 사람들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뼈를 때리죠. 수능나네 그것도. 자, 바로 1번 보겠습니다. 정리 끝났습니다. 본문은 1번. 자, 우리 보기를 통해서, 보기를 먼저 보는 것을 통해서 더 심층적으로 본문 해석이 가능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또 정확하게요. 그죠? 정확하게 주관이 제거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가겠습니다. 1번. 공통점이네요. 하강적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시에서 자주 활용되는 거. 빛. 아니면 뭐 폭포. 이런 것들. 아니면 낙화.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돼요. 그리고 하강적 이미지와 반대되는 건 뭐겠죠? 당연히 상승 이미지겠죠. 상승적 이미지. 이거는 예시가 뭐 아주 많지는 않은데 용암의 분출 같은 거 상승이긴 한데 용암 분출을 주제로 한 시가 몇 개나 되겠어요. 보통 꽃이 위로 필 때 개화 같은 것이 상승 이미지의 대표 사례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특별히 그런 건 없어 보여요. 하강적 이미지. 굳이 찾자면 가에서 뭐 추락이라든지 그죠? 이런 단어가 쓰이긴 하는데 지금 더 디테일한 조건을 줬죠. 추락하지. 자, 디테일한 조건을 줬죠. 뭐 시간의 흐름, 하강적 이미지로 시간의 흐름 나타내는 건 절대로 아니다. 자, 2번. 자연물에 빗대어 부정적 현실의 극복 가능성. 지금 뭔가를 극복해내겠다. 부정적 현실을 극복해내겠다는 얘기는 일단 나에서는 전혀 볼 수도 없고요. 다도 그런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다도 부정적 현실의 극복이라기보다는 이별 뒤에 사랑이 오는 거니까. 그죠? 이거를 2번은 가나다 어디에도 대입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3번. 동일한 구절의 반복과 변주. 자, 반복과 변주. 반복과 변주는 뭔가요? 반복 속에서 변화를 주는 거예요. 반복 속에서 변화를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어디 있을까요? 반복 속에서 변화를 주는 거. 실제로 가에 보시면 꽤 드러납니다. 자, 가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절들을 찾아봅시다. 자, 제가 형광펜을 전 쳐볼게요.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것, 배를 밀어놓고는, 배 민다라는 반복 기준으로 뒤에 조금씩 변화 주고 있죠. 그리고 부드럽게도를 기준으로 다른 구절들을 쓰고 있고요. 조금씩 다른 구절들을 부드럽게도 떠나지 길을 부드럽게도. 그리고 밀어를 기준으로 밀어내듯이 밀어내는 것이지. 그리고 들어오는 배열을 기준으로 앞에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이를 반복 기준으로 약간씩 앞뒤가 변화를 맞이하는 느낌. 반복 기준으로 변화가 있는 느낌. 이게 바로 변주입니다. 자, 그리고 나에도 보면 당신이란 말 자꾸 반복되고 킥킥이라는 말 반복되면서 조금씩 뒷부분에 변화가 주어지고 있는데 근데 반복과 변주가 있냐? 다에는 없고요. 다에는 쉽지 않고요. 자, 상황의 반전 표현은 절대 아니죠. 이것 때문에 변화 준 것 때문에 상황이 변했어를 표현했다고 보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자, 특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관계를 드러내냐? 4번 답이죠.
왜? 일단 가는 뭐가 있을까요? 가는 배밀기. 배를 민다라는 배를 미는 행위. 그리고 나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당신 부르기. 당신 부르기요? 네,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당신을 불러봅니다. 맞죠? 당신을 불러봅니다. 그러니까 당신 부르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다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편지 쓰기를 통해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관계를 알 수 있다니까 4번 넘어갔고, 공간 이동에 따라 역동적 이건 아니니까 4번으로 확정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쓱쓱 보시면 여러분, 아슬아슬하면 긴장감 느껴지죠? 되지도 않으면 막막하다고 해도 나쁠 건 없어요. 그리고 슬픔을 밀어내는 것. 이게 이별의 아픔을 떨쳐내는 것. 아까 다 해석해봤죠? 큰 문제 없어요. 그리고 흉터도 밀어내고 가라앉는 거는 슬픔을 극복하는 것. 전부 나쁘지 않아요. 5번 봅시다. 5번. 자, 다시 돌아온 배 아무 소리 없이 다시 돌아온 배라는 점에서 언제 그랬는데요?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지금 떠난 그 사람이 다시 왔다는, 여기 다시가 있나요? 그냥 들어오는 배지, 아까 그 배인지 새로운 배인지 서술이 없죠? 없는데 이거를 다시를 보고 그럴싸하지 라고 해석하신 분은 주관 개입한 거예요. 없는 단어를 주관 개입한 거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위죠. 다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제외 예상 절대 아니기 때문에 답을 5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실게요. 3번. 나의 당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따옴표 되어 있는 거는 본문에 가서 확인 다 해보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화자의 한때 기억을 잇는 매개적 존재. 누가요? 당신이요. 가봅시다. 자, 나와 보시면 화자의 한때, 그럼 어딜 찾아야 돼? 한때를 열심히 찾아봅시다. 한때를 찾으면 여기 있네요. 한때. 그죠? 여기 있죠? 자, 당신한 말 참 좋지요. 불러봅니다. 한때 하면서 옛날 슬펐던 기억, 당신 부르고 여러 세월에 대한 기억 떠올리는 거니까 당신을 통해 한때를 떠올리는 게 맞죠? 당신을 불러보면서 한때를 떠올린다. 즉, 매개적 존재다. 괜찮아요. 그죠? 당신을 부르면서 한때를 떠올리는 거니까 괜찮고요. 2번, 당신이 병자인지 보겠습니다. 병자 찾아가야죠, 그럼. 병자 어디 있습니까? 자, 보시면 병자는 여기 있습니다. 자, 갑니다. 병자처럼 자, 앞줄부터 읽어볼게요. 그 아름다움의 기대,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친살 음식도 없이 맨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누가 병자예요? 내가 맨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내가 병자인데? 내가 병자라고. 내가 병자야. 내가 병자지 당신이 병자로서 너무나도 틀리죠. 당신은 병자가 아닙니다. 그죠? 내가 병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답이 2번이에요. 그죠? 괜찮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 가실게요. 자, 여러분. 지금 수능에서 몇 년째 답의 근거가, 자, 보실게요. 이렇게 보기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이 보기를 보고 1, 2, 3, 4, 5번 이 선택지에 대한 감상, 교수님이 쓰신 선택지에 대한 감상은 보기를 보고 작성된 겁니다. 당연히 보기의 문구와의 일치성을 판단하셔야 돼요. 자, 즉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보기에 있는 문구들, 보기와의 일치성 판단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고 4년째 지금 답이 몇 년째 답이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보기와 불일치예요. 보기와 선택지가 불일치합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보기와 선택지가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네, 본문 내용도 같이 떠올리고 본문 내용을 확인하러 가셔야겠죠. 근데 대체로 여기서 끝나는 게 최근 수능과 평가원의 트렌드이긴 합니다. 특히 현대시에서는요. 자, 가겠습니다. 보기는 아까 읽어봤으니까 상처, 상실고통,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문구가 쓰여있는지 볼까요? 반복적, 웃음의 의성어, 슬픔, 내재, 복합적 정서. 그죠? 이런 말들이 보기에 나와 있죠?
실제로 뭐 반복적 출현, 그리고 화자의 내면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고 이 복합적인 내면 너무나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충돌하는 게 그닥 없다. 그럼 넘어가시는 거예요. 넘어가시고 자 2번 역시 뭐 말줄임표, 쉼표, 상실의 고통 다 여기 있는 단어들이긴 해요. 근데 잠깐만 얘들아,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진다고? 보기에서 분명히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는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는 시지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본문 가서 확인하고 확신을 얻을 수 있겠지만 보기에서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는 시라고 했는데 이게 희미해진다고 하면 보기와의 완벽한 충돌 아닙니까? 누가 봐도 답이 2번인 거죠. 이렇게 풀라고 보기 준 거죠. 아니었으면 왜 줬겠어요. 그죠? 그래서 보기에 있는 어구어, 어휘와 선택지에 있는 어휘와의 충돌, 그걸 우선적으로 보셔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아래에도 예를 들자면 맥락이 없어. 뭐 뒤섞인 화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죠? 독특한 발화방식, 맥락이 없어 보이는 구절들 이런 것들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감정이 뒤섞여 있다. 복합적인 내면이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고 상실의 고통 내면도 여기 다 있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5번에 여러 화자의 내면들, 사랑의 내면들 이런 것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보기에 있는 단어들 다 활용했지만 보기에 있는 특정한 단어와의 완벽한 충돌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답의 근거로 2번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중요합니다. 보기 문제는 현대시에서는 특히 요즘 매년 보기와 특정 어휘 충돌하는 걸 답으로 골라내게 하고 있으니까 보기를 정말 금과 억조로 여기십시오. 자, 5번. A와 B에 대한 예 한번 가볼게요. A와 B가 뭔가요? 자, A는 치병과 환우는 각각 따로인 것을이고, 자, 그 다음에 B를 찾아보자면 B는 누군가 듣기를 바라는 모든 고백이란 위선 아님 위약이다. 자, A가 일단 1번이 A만 있으니까 A 봅시다. 치병과 환우가 따르래요. 자, 치병은 병을 다스림, 환우는 병. 아까 말씀드린 바긴 하지만 치병은 뭡니까? 병을 다스림, 그리고 병이 각각 따르래. 내가 병을 다스리려고 병원에 갔는데 병이 따로 있어. 치료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치료. 그치? 내가 분명히 병을 다스렸어. 근데 병이 따로 있대. 완전 치료 실패한 거야. 그죠? 완전 치료 실패한 거라고요. 즉, 바로 한번 5번에 1번 읽어볼게요. 치병의 노력으로도 병을 다스리려는 노력으로도 병이 사라지지 않았다. 너무 좋은 말이죠. 그죠? 완벽하게 일치하는 해석이죠. 1번 하고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6번. 수필에 대한 문제네요. 아까 기억나시죠? 이상화된 그와 실제 그 사이에 간극이 주는 부끄러움에 대한 그런 수필이었다. 그런 주제를 가진 수필이었다.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따옴표 있으면 보러 가셔야 돼요. 자,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그의 사랑이 운명적인 것이어서 사랑을 멈출 수 없음을 말하는군.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향한 그의 사랑이 운명적인 것이어서 사랑을 멈출 수 없대요. 너무 멋진 말이죠. 자, 근데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가보겠습니다. 찾으러 가야지. 따옴표가 있으면. 그죠? 자, 여기 있네요. 그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 자, 맥락 봅시다. 우리는 편지로 사람을 설득하거나 매혹시키고 싶은데 결국 도구적이지 못하고 처음에 품었던 의도가 배반되고 현실적인 목표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현실적인 목표가 잊힙니다. 자, 그래서 이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이거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니까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는 확실한 건 나쁜 거네. 이게 나쁜 단어죠. 그죠? 이 목표, 우리의 목표, 설득, 매혹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는 나쁜 거란 말이야. 그죠? 나쁜 거야. 근데 얘들아, 방금 문제에서 말이죠. 이렇게 나쁜 거를 좋은 거야 라고 하면 돼요? 안 되잖아. 그지? 당연히 1번이지. 틀린 거 찾을 때. 그죠? 이거 나쁜 거고요. 그게 사랑을 멈출 수 없음이라는 좋은 걸로 포장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부정성, 긍정성을 잘 파악하고 그거를 미스매치되어 있는 것, 즉 부정성, 긍정성이 잘못 매칭되어 있는 것, 그게 답입니다. 틀린 거 찾을 때. 그죠? 그래서 이게 좋은 단어인지 나쁜 단어인지에 대한 맥락만 잘 파악해도 완벽히 이해는 못하더라도 답은 다 맞추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 즉 사실상 편지에는 진짜 내가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화된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치 익명 같다는 거고, 이건 통제할 수 없이 나를 이상화하게 되고, 그래서 그녀가 진짜 내가 아닌, 그녀가 진짜 내가 아닌 어떤 이상화된 나를 좋아하게 된다. 이게 문제다. 실제 나와 현실 사이에, 실제 나와 편지의 나 사이에 간극이 있는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러한 사례들이었던 것이죠. 네, 결국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부정 맥락 속에 있는 단어고, 사랑이 운명적이어서 멈출 수 없으면 정말 좋은 얘기니까 매칭 안 됩니다. 부정과 긍정이. 그죠? 이런 것만 잘 구별해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수필은요, 주제자를 찾아내시고 이게 뭔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 이것만 파악하고 그때그때 물어보는 거 찾으러 가서 매치가 잘 되는지만 판단하시면 답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제가 우리 열심히 했네요. 그죠? 현대시 복합지문, 요번 제 2025학년도 수능에 출제됐었던 그 지문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얘들아, 우리 현대시, 현대소설, 뭐 고전시가, 뭐 고전소설, 뭐 수필까지 이런 것들이 수능에 왜 나올까요? 자, 여러분, 수능은요, 수능을 보고 우리는 어떤 전공을 할 수가 있죠? 국어국문학을 전공할 수 있나요? 그건 아주 일부죠. 수능 보고 전공할 수 있는 건 미술일 수도 있고,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기계공학자가 될 수도 있고, 철학자가 될 수도 있고, 역사학자가 될 수도 있고, 체육학을 할 수도 있어요. 음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회학자가 될 수도 있고, 정치학 학도가 될 수도 있어요. 정치학도가 될 수도 있고, 경영학과에 갈 수도 있죠. 즉, 수능 문학이란 건 주어진 텍스트를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나를 보는 겁니다. 내신스럽게 암기된 주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냐기 때문에, 그죠? 이거 지금 문학자라는, 즉 문학 자체를 잘 쓰고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학자를 뽑는 시험, 또는 국어국문학자, 문학 분석가를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직업군에 일할 사람을 뽑는 건데,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대학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고, 수능 문학은 독서와 함께 그걸 검증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문학에 필요한 것도 감상력이라기보다는 독해력이에요. 그래서 객관적 독해력. 그래서 여러분은 보기를 먼저 보면서 그 객관성을 취하시고, 그 객관성으로 그 지문을, 그 시를 읽어 내려가시고, 그리고 보기가 없더라도 수식 잘 세워서 있는 단어 그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되 모르겠는 부분, 본문에서 모르겠는 부분은 주관 개입하지 말고 상황과 정서 파악에만 집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어서 넘긴 부분을 물어볼 때는, 문제가 물어본다면 그때 돌아와서 그때 판단하시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건 상황과 정서, 그리고 최종적인 정서가 이 시가 뭐냐, 그것만 판단하시고 문제 풀러 간다는 것. 디테일한 한 줄 한 줄에 절대로 집착하지 말라는 것. 이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능을 가르치는 노승욱 강사였습니다.